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무렵 저는 중견기업에 몸담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쯤은 대기업으로 이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요. 평일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거든요. 친구들 연락에도 다음에라는 말로 대신했고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 묵묵히 걸어갔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달려온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대기업의 문이 제 앞에서 열렸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던 순간 몸이 하늘로 붕 떠오르는 듯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가슴 한가득 벅차오르는 성취감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나누었던 웃음들, 점심시간마다 오가던 소소한 농담들, 힘들 때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던 온기, 그 모든 것들이 떠오르자 떠나는 발걸음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정이 든다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구나 하고 세상 깨달았으니까요. 마지막 날 책상이 짐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는데요. 누군가는 회사를 떠나가며 시원섭섭하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시원함보다 섭섭함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익숙했던 풍경을 뒤로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자꾸만 무거워졌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뒤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복도의 방향도, 회의실의 위치도, 사람들의 얼굴도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어요. 하지만 워낙 밝은 성격 덕분이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새 직장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동갑내긴 정민성 대리와 자연스레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민성 대리와 저는 묘하게 닮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웃음 포인트도 비슷했고 점심 메뉴를 고를 때도 의견이 척척 맞았어요. 어느 날은 우연히 출신 학교 이야기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 같은 학교 동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뒤로는 더욱 허물없이 지내게 되었고 덕분에 낯선 회사 생활도 한결 수월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성 대리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문득 시선이 어느 한 곳에 멈췄어요.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든 채 그 방향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이전에는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어 미처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독 그녀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화장은 거의 하지 않은 듯 청순한 얼굴이었지만 단정하게 정돈된 눈썹이 그녀가 스스로를 얼마나 세심하게 관리하는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웃을 때면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고 크게 소리내어 웃기보다는 숨을 고르듯 조용히 미소를 머금었어요. 말할 때도 손짓이 크지 않았으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는 법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면 고개를 조금 기울인 채 끝까지 귀 기울여주는 모습, 그것이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순간 저도 모르게 넋을 잃고 그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성 대리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을 건넸어요. 혹시 지수 대리 보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쑥스러운 마음에 말끝을 흐리자 민성 대리가 피식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남자라면 누구라도 지수 대리한테 마음이 가기 마련이니까. 단아한 게 누가 보더라도 예쁜 편이잖아. 우리 회사 남직원 중에 지수 대리 안 좋아하는 사람 없을걸?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문득 궁금증이 피어올랐습니다. 남자친구가 누구인진 모르겠지만 진짜 좋겠다. 지수 대리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일까? 혹시 우리 회사 사람인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민성 대리를 바라보자 그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지수 대리가 일도 잘해, 얼굴도 예뻐, 성격도 좋아.
진짜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거든? 근데 딱 하나 단점이 있어. 이걸 단점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암튼 큰 문제긴 하니까. 문제라니? 혹시 이혼했다던가 그런 거야? 넌 뜬금없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아니, 큰 단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건 아니고, 남자에 아예 관심이 없어. 남자에 관심이 없다니?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민성 대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말 그대로야. 우리 회사에 얼굴 좀 잘생겼다 싶은 남직원들이 전부 고백했는데 죄다 차였거든. 콧대가 보통 높은 게 아닌가 보네. 그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리자 민성 대리가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어요. 워낙 남자한테 관심이 없다 보니 별의별 소문이 다 돌기도 했다니까. 소문이라니? 그냥 수녀가 되고 싶었지만 부모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문만 무성한 거지. 대체 그런 소문이 왜 난 거야? 그냥 차인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지 뭐. 암튼 그래서 저 예쁜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별명이 얼음마녀야. 얼음마녀? 그래, 얼음마녀. 그러니까 너도 괜히 짝사랑할 생각도 하지 마. 아무리 짝사랑해도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니까 아예 관심을 안 갖는 게 좋을 거야. 민성 대리가 몇 번이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 그녀가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해야 할까요? 한 번 시작된 감정은 쉽사리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선뜻 그녀에게 다가갈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결국 멀찍이서 그녀를 바라보는 것으로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채 그저 조용한 짝사랑만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운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얼마 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놀랍게도 그녀가 우리 부서로 발령이 난 것이었어요. 인사 공지를 확인하던 순간 눈을 의심한 채 몇 번이고 그녀의 이름과 발령 부서를 번갈아 봤지만 분명 제가 속한 부서가 맞았어요. 넋을 잃고 화면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새 다가온 민성 대리가 말을 걸었습니다. 잠깐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를 따라 사람이 없는 휴게실 구석으로 향했고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를 건네받자 민성 대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너 아직 소문 못 들었지? 소문이라니? 지수 대리가 너네 부서로 발령났잖아. 갑자기 발령난 이유 못 들었지? 내가 너처럼 마당발이 아니잖아. 근데 갑자기 발령이 왜 난 건데? 민성 대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수 대리네 부서에 서 과장이라고 있잖아. 들어보니 그 서 과장이 지수 대리한테 계속 사귀자고 한 모양이야. 물론 지수 대리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말이야. 근데도 서 과장이 계속 밥 먹자 커피 마시자 그런 문자를 수도 없이 보냈다나 봐. 그게 문제가 돼서 지수 대리가 발령이 났다나 봐.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그럼 서 과장이 발령이 나야지. 피해자를 발령내는 게 어딨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자 민성 대리가 손을 내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들어보니 서 과장은 곧 지방으로 발령이 날 것 같아. 너네 팀이 여직원이 많은 편이라 회사에서는 지수 대리를 너네 팀으로 발령낸 것 같고 말이야.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맨날 말씀하시기를 얼굴 예쁜 여자는 팔자가 사나우니까 절대 얼굴 예쁜 여자 만나지 말라고 했거든? 예전에는 그냥 웃어넘겼는데 지수 대리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너도 마녀에게 홀리지 않도록 조심해. 민성 대리가 경고 아닌 경고를 건넸지만 이미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기에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어요. 다만 앞으로 그녀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폭풍과는 달리 겉으로는 어떠한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에도 여직원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편이었기에 지수 대리에게도 다른 동료들을 대하듯 똑같이 행동했어요.
특별히 챙기지도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티내지 않으려 스스로를 단단히 다잡았으니까요. 그렇게 담담하게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지수대리도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 정도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먼저 말을 건네기도 하고 때로는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적인 질문도 곧잘 해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민성 대리가 불쑥 물었습니다. 보니까 지수 대리랑 꽤 친해진 것 같네? 친한 건 아니고 그냥 업무적인 얘기하고 그런 거지 뭐.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민성 대리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요즘 다들 놀란 게 뭔 줄 알아? 놀란 거라니? 사실 지수 대리가 워낙 까칠해서 팀원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편이 아니었거든. 그렇다고 안 친한 건 아닌데 정확히 선을 긋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 가끔 팀원들끼리 밥도 먹고 하잖아. 근데 그 자리에 거의 참석을 안 하다 보니 팀원들이 약간 불만도 있고 그랬어. 왜 그런 거 있잖아. 혼자 잘난 척한다 그런 거 말이야. 특히나 회식할 때도 술은 입에도 안 댔다잖아. 근데 며칠 전 환영해주는 자리에 가서 술도 마셨다며. 그것도 소주를. 아, 많이는 아니고 약간 마셨지 뭐. 지수 대리가 웬일이래? 민성 대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제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이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팀에 여직원이 많아서 적응하기 좋은 모양이야. 우리는 팀장님도 여자니까 좀 편한가 봐. 요즘은 여자들 틈에 있다 보니 나도 여자가 되어가는 것 같다니까. 하긴 너네 팀에서 너만 남자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여직원이 그렇게나 많은데 불편한 건 없어? 그게 집에서 내가 막내다 보니 누나가 엄청 예뻐했거든. 그래서 어딜 가나 나를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그런 건지 여자들 마음을 조금 더 아는 게 아닌가 싶어. 한마디로 누나한테 훈련받아서 그런지 팀원들이랑 말이 잘 통하는 편인 것 같아. 팀장님이 나보고 센스 있다고 하는 거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 하긴 누나가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긴 하더라. 너 옷 입는 것만 봐도 나랑 좀 다른 느낌이긴 하거든. 옷도 누나가 많이 골라주지? 아무래도 이래저래 추천을 많이 해주는 편이긴 하지. 막내라서 좋은 것도 많긴 해. 참 신기한 게 누나랑 형은 사이가 안 좋은 편인데 나한테는 둘 다 잘해준다니까. 암튼 그게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될 줄 몰랐는데 요즘은 잘 지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라고. 민성 대리가 부러운 듯 저를 바라봤는데요. 사실 누나가 이런저런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덕에 많은 도움을 받은 건 틀림없었어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지만 오며 가며 막내인 저를 많이 챙겨주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지수 대리는 팀원들과 어울리며 잘 지냈습니다. 오히려 우리 팀으로 온 뒤로 한결 밝아진 모습이었어요. 굳게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처럼 그녀의 표정에도 여유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예상치 못하게 야근을 하게 되었어요. 밀려드는 업무에 정신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조심스레 들려왔어요. 저기 미안한데 이것 좀 봐줄 수 있을까요? 고개를 들어 올리니 지수대리가 서 있었습니다. 오? 아직 퇴근 안 했어요? 저도 일이 남아서요. 워낙 바빠서 누가 남아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네요. 근데 제가 뭘 봐주면 될까요? 회의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영어로 해야 하거든요. 아, 다음 주에 있을 회의 때문에 그렇죠? 네. 어쩌다 보니 제가 하게 됐는데 팀장님 말씀이 진우 대리님이 영어를 잘하는 편이라고 했어요. 잘하는 편은 아니고 그냥 웬만큼 하는 정도인데 한번 볼까요? 뭘 봐주면 될까요? 얼떨결에 지수 대리와 나란히 앉아 회의 자료를 다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찌나 열정적으로 질문을 쏟아내던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료에 몰두하게 되었어요. 모니터 속 문서가 점점 완성되어 가는 동안 사무실 밖 하늘은 이미 칠흑처럼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득 시계를 확인한 지수 대리가 화들짝 놀라며 외쳤어요. 어머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저 때문에 일 못해서 어떡하죠? 거의 끝내서 괜찮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제가 데려다 줄까요? 진우 대리님이요? 너무 늦은 것 같아서요. 혹시 집이 어느 방향이에요? 다행히 지수 대리와 같은 방향이라 제가 집 앞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주차장에 도착해 뒷문을 열자 지수 대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보고 왜 뒤에 타라는 거예요? 아, 조수석은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아서요. 뒷좌석에 앉아서 편히 쉬고 있어요. 도착하면 말해줄게요. 그래도 그럼 제가 너무 미안할 것 같은데요. 미안해할 거 없어요. 앞좌석은 미래의 제 아내를 위해 비워두는 거라서 여자는 뒷좌석에 모시는 편이거든요. 제 말에 지수대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짓는 모습에 제가 세차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그러니까 걱정 말고 얼른 타요. 그제야 지수대리가 옅은 미소를 띤 채 차에 올라탔어요. 집 앞에 내려주자 지수대리가 연신 고마워하며 미안해했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로서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 여겼으니까요. 팀에 여직원만 있다 보니 이전에도 다른 동료들을 몇 번 태워다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 무렵 쏟아지는 졸음을 달래려 믹스커피를 타고 있는데 지수대리가 슬며시 다가와 물었어요. 들어보니까 다른 여직원들한테도 뒷좌석에 앉으라고 했다면서요? 진짜로 미래의 아내를 위해 비워두는 거예요? 아, 그냥 아무래도 뒷좌석이 편할 것 같아서 그런 것뿐인데 한편으로는 누가 보면 괜히 오해할까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회사라는 곳이 워낙 소문이 빠른 곳이잖아요. 조심해서 나쁠 거 없을 것 같아서요. 가끔 보면 진우 대리님은 다른 남직원들이랑 참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남직원들이랑 다르다니요? 그냥 여자들 마음을 잘 아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같이 있으면 남자가 아닌 여자랑 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럼 곤란한데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솔로로 지내는 건가? 머리를 긁적이며 배시시 웃자 지수대리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수대리와는 자연스레 가까워져 갔는데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출장이었습니다. 원래는 지수대리와 다른 팀원이 함께 내려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하필 그 팀원이 독감으로 입원까지 하는 바람에 팀장님이 제게 동행을 부탁했어요. 출장을 며칠 앞두고 지수대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 편하긴 하겠지만 가서 이동하는 데 불편할 것 같아서 저는 차를 가져갈까 해요. 편하게 KTX 타고 내려오면 제가 역으로 데리러 갈게요. 진우 대리님 집이랑 우리 집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출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한두 시간도 아니고 차 막히면 엄청 오랫동안 차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많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진우 대리님이라면 별로 불편할 거 없을 것 같아서요. 지금 이게 칭찬인지 뭔지 헷갈리긴 하지만 그냥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우리 둘이 같은 차 타고 가는 건 비밀로 했으면 해요. 그러니까 지수 대리님은 KTX 타고 가는 걸로 하죠. 왜 굳이 그래야 하죠? 그때도 말했지만 회사라는 곳이 워낙 소문이 무성하잖아요. 이런저런 소문이 나도 저는 별 상관없지만 아무래도 지수 대리님은 힘들 수도 있잖아요. 알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지수 대리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지수 대리와 제가 함께 출장을 간다는 소식이 퍼졌던 모양으로 역시나 민성 대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수 대리랑 같이 출장 간다며? 원래 가기로 했던 사람이 독감에 걸려서 어쩌다 보니 내가 가는 것뿐이야. 그럼 네 차 타고 같이 내려가는 거야? 그럴 리가 있겠냐. 지수 대리는 KTX 타고 내려가고 올라올 때도 KTX 타고 올라올 거야. 하긴 그 콧대 높은 지수 대리가 네 똥차를 타고 갈 리가 없지.
내 차가 왜 똥차냐? 애지중지하는 내 차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민성 대리와 가벼운 말장난을 주고받으며 잠시 웃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지만 괜스레 이런저런 소문이 날까봐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소문이라는 건 한 번 퍼지면 가지를 치며 부풀어 오르기 마련이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기 전 누나가 저를 앉혀놓고 신신당부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한다고 몇 번이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거든요. 살아가면서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또 깨닫곤 했습니다. 며칠 뒤 약속한 시간에 지수대리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문을 열어주었는데도 선뜻 하지 않고 제 눈치를 살피더니 이윽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먼 길 가야 하는데 오늘은 조수석에 타면 안 될까요? 잠시만요. 일부러 생각에 잠긴 척 뜸을 들이자 그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불편하면 그냥 뒤에 탈게요. 그게 아니라 미래의 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래의 제 아내는 마음이 넓어서 그 정도는 이해해 주겠다고 하네요. 암튼 가끔 보면 진우 대리님은 여자 마음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지수 대리가 조수석에 앉으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그녀의 옆모습을 흘끗 바라보다가 시동을 걸며 말했어요. 여자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았으면 제가 지금 솔로로 지내겠어요. 하물며 전 여친은 제가 말도 잘 안 통하고 답답하다면서 다른 남자한테 간걸요? 진짜요? 진짜 그랬어요? 아니 대리님 정도면 엄청 말이 잘 통할 것 같은데 뭐가 답답하다고. 그때는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자책하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진실을 알게 됐는데 들어보니 나보다 훨씬 돈 많은 남자한테 갔더라고요. 말이 안 통한다, 답답하다. 그런 건 그저 핑계에 불과했던 거죠. 한마디로 여자들은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씁쓸한 미소가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지수 대리가 잠시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래서 이직했던 거예요? 꼭 그래서만은 아니고 겸사겸사라는 말이 맞겠네요. 예전부터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었는데 잘 안 돼서 그 뒤에도 많은 노력을 해서 들어왔어요. 참, 아직 아침 안 먹었죠? 네, 가다가 휴게소에서 간단히 먹고 가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유부초밥 싸왔어요. 유부초밥을 사왔다는 말인 거죠? 아니요, 제가 일찍 일어나서 유부초밥 직접 만들었어요. 아니, 아침에 많이 바빴을 텐데. 제 취미가 요리라 힘들 것도 없었어요. 사실 김밥을 싸고 싶었는데 손이 많이 가는 요리라 간단한 유부초밥으로 싸왔어요. 뒷좌석에 있으니까 배고프면 먹어도 돼요. 그럼 휴게소에 들러서 커피에 같이 먹어요. 그게 낫겠네요. 사실 지수대리에게 대놓고 마음을 드러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스며들듯 다가가다 보면 혹시 그녀도 제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 유부초밥을 만들었는데요. 예전부터 누나가 말하길 여자들은 거창한 것보다 오히려 사소한 배려에 더 큰 감동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 방법이 통했던 모양으로 지수대리가 유부초밥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어요. 잠시 후 휴게소에 들러 따뜻한 커피와 함께 유부초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곧 그녀가 고마움 가득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저기 유부초밥 잘 먹었어요. 진짜 맛있네요. 요즘은 요리 영상 찾아보면 없는 게 없잖아요. 맛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고마운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비밀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요. 비밀이라니요? 그게 저번에 어쩌다 보니 우연히 들었는데 민성 대리님한테도 제가 KTX 타고 간다고 말해주는 거 들었어요. 친하게 지내는 것 같던데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보니까
사내 커플이 사귀다가 헤어지면 여자에 대한 소문만 안 좋게 나더라고요. 같이 사귀었던 건데 왜 여자에 대한 소문만 무성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일을 조금 겪다 보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뿐이에요. 만약 내가 사내 커플이 되더라도 절대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야겠다 다짐하는 계기가 됐던 거죠. 진우 대리님은 진짜 대단하네요. 그런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긴요. 그게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는 것뿐인걸요. 그 출장을 계기로 우리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함께 차를 타고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 생겨난 듯 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들이 조금씩 쌓여갔거든요. 그렇게 석 달가량이 더 흘렀을 무렵 정말이지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지수대리 역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 준비를 하려는데 그녀가 다가와 물었어요. 일 다 끝났어요? 네, 지금 가려고요. 지수대리도 일 끝났으면 가는 길에 내려줄까요? 그럼 저야 고맙죠. 그날 지수대리는 묻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그녀의 집 앞에 도착할 무렵이었습니다. 지수대리가 불쑥 밥을 먹고 가자고 제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속으로는 만세를 부를 만큼 기뻤지만 역시나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태연하게 근처 횟집으로 향했고 싱싱한 회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회를 먹다 보니 자연스레 소주잔이 오갔고 대리운전을 할 생각으로 함께 소주를 꽤 마시게 되었어요. 그때 그녀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리님은 그동안 제가 알던 사람들과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대부분은 조금만 친해져도 사귀자고 시큰떡거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대리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우리 누나 말이 치근덕대는 남자가 제일 매력 없는 남자라고 했거든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껏 이렇게 깔끔하고 배려 깊은 남자는 대리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조심스럽게 한번 만나볼래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귀어보자 그런 말이에요. 살면서 내가 먼저 고백이라는 걸 한 게 오늘이 처음이네요. 그녀의 볼이 은은하게 붉어졌습니다. 그 사이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는 바람에 숨이 멎을 것만 같았지만 최대한 호흡을 가다듬고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 사이를 눈치채지 못했고 우리만의 조용한 비밀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흘러가는 사이에도 아무도 우리 사이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제가 크게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모든 면에서 그저 평범한 사람이다 보니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설마 콧대 높기로 소문난 지수대리가 저 같은 사람과 사귈 리 없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사귄 지 3년이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큰맘 먹고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3년을 함께하는 동안 서로에게 너무나도 잘 맞는다는 확신이 들었기에 제 입장에서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반지를 꺼내드는 손끝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제 프로포즈를 받아든 그녀의 얼굴에 망설임이 어렸다고 해야 할까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차마 꺼내지 못하는 듯한 눈빛이었기에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왜? 혹시 내 프로포즈가 마음에 안 든 거야?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아니야. 아주 마음에 들어. 이제는 자기 얼굴만 봐도 다 알거든.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이잖아. 난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도 돼. 저기, 그게 말이야. 그녀가 머뭇거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던 그녀가 이윽고 놀라운 말을 꺼냈어요. 나도 자기랑 꼭 결혼하고 싶어. 만약 자기랑 헤어지게 된다면 아마도 결혼은 안 하고 혼자 살게 될 것 같아.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문제라니? 난 결혼은 좋은데 말이야. 아이는 낳고 싶지 않아. 근데 자기는 나랑 생각이 다르잖아. 그러다 보니 자기를 놓아줘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더 좋아져서 계속 망설이기만 했어. 그러니까 결혼은 하고 싶은데 아이는 낳고 싶지 않다는 거지?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맞아. 결혼해도 난 절대로 아이는 낳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프로포즈는 없던 걸로 하자. 사실 그 부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라 조금 당황스럽거든?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사실 자기 만나서 사귀는 동안 내 마음이 바뀌길 바랐는데 그 부분만큼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없어.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그날은 혼란스러움을 가득하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심란하기만 할 뿐이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그 문제가 우리 사이에 놓인 탓에 어색한 만남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웃고 떠들면서도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은 누나가 집에 들렀다가 제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왔어요.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요즘 고민이 많아 보인다고 하던데 혹시 프로포즈 거절당한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누나가 빙그레 웃으며 다시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심각한 거야? 누나가 비밀 지켜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 저기 있잖아. 난 지수랑 꼭 결혼하고 싶어. 우리가 3년 넘게 만났는데 진짜 잘 맞거든. 그럼 결혼하면 되지.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게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 예상치 못한 문제라니. 지수가 나랑 결혼은 하고 싶은데 아이는 낳고 싶지 않대. 아, 그 딩크족? 그런 건가 보네? 그런 거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거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누나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네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지. 너는 아이를 꼭 갖고 싶은 거면 둘이 헤어져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긴 한데 지수랑 헤어지고 못 살 것 같아. 그럼 아이 없이 둘이 살아야지 별 수 있겠어? 근데 지수는 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거래? 나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부모님이 이혼해서 그런 것 같아. 아, 부모님이 이혼하셨구나? 오, 그러다 보니 엄마랑 단둘이 살았다는데 아마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 엄마랑 사이가 좋지 않아 보이거든. 누나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지. 내 친구 중에도 부모님이 안 좋게 이혼하다 보니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친구가 있거든. 한마디로 결혼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거지. 정말 사랑한다면 애 없이 살아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빨리 헤어지는 게 맞아. 누나의 말을 곱씹으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수없이 생각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다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난 자기 없이 못 살 것 같아. 난 자기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 결혼하자. 제 말에 그녀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말없이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뒤 부모님께도 해당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둘이 알아서 잘 하도록 해. 우리야 손주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아마도 누나에게 미리 무슨 말인가 들으신 듯 했어요. 부모님의 담담한 반응에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마친 뒤 결혼식 준비를 서둘렀어요. 결혼 날짜를 앞두고서야
비로소 회사에 소식을 알렸는데 처음에는 다들 믿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공식적으로 알리기 전 민성 대리에게 제일 먼저 귀뜸했더니 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너랑 나랑 소주 마신 시간이 얼만데 나한테도 한마디도 안 했다고? 우리가 사내 커플이다 보니 걱정돼서 그랬어. 정말 미안하다. 근데 너한테 제일 먼저 알리는 거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마. 와, 진짜로 네가 지수 대리랑 결혼을 한다고? 우리 사귄 지 벌써 3년이 지났는걸? 근데 3년 동안 나한테 아무 소리도 안 했다고? 진짜 미안해.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회사 직원들의 반응 또한 민성 대리와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특히나 남직원들이 저를 마치 외계인이라도 보는 듯한 눈길로 바라봤으니까요. 어떻게 저런 평범한 사람이 어른 마녀의 마음을 얻었을까 하는 눈빛이 여기저기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하루하루 설레이는 마음으로 결혼식을 준비해 나갔고 얼마 뒤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우리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잘 맞았습니다. 하루하루 구름 위를 걷는 듯 매 순간이 행복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퇴근 후 함께 장을 보고 주말이면 나란히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는 소소한 일상조차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얼마 뒤 장모님께서 이모님이 계신 해외로 떠나셨지만 아내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어느 날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레 물었어요. 장모님이 떠나셔서 외롭고 그렇진 않아? 그게 엄마는 내내 나를 짐짝 취급했거든. 나만 없었다면 자유롭게 살았을 거라는 말을 평생토록 듣고 살았어. 사실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했지만 전에 외할머니한테 나를 맡기고 재혼했다가 돌아온 적도 있어. 그런 일도 있었어? 아내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재혼한 사람이랑 한 8년 살았나? 또 이혼하고 돌아왔는데 외할머니께서 엄마한테 원인은 너한테 있다고 그 성격을 누가 맞추겠냐고 하셨어. 그러다 보니 난 엄마한테 별로 정이 없어. 전에도 이모가 있던 곳이랑 여기를 왔다 갔다 했거든. 그나마 다행인 건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이 있고 다행히 돈을 막 펑펑 쓰고 다니지는 않더라고. 한마디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야. 난 그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잠시 말을 멈춘 아내가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랐다 보니 난 애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더라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주겠어. 나는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더라고. 아내의 말을 들으며 가슴 한켠이 저려왔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외롭게 자라왔는지 비로소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뒤로 장모님을 1년에 한 번 뵐까 말까 했지만 아내는 전혀 외로운 기색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우리 가족과 정말 잘 지냈거든요. 부모님과도 누나 부부와도 형 부부와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가족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다 보니 모두가 아내를 진심으로 예뻐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것은 누나 딸인 조카 다영이와의 관계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던 사람이 유독 다영이만큼은 각별히 챙겼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누나가 2주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서 다영이를 본가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주말에 부모님 두 분 다 장염에 걸리시는 바람에 탈진 상태에 이르렀기에 어쩔 수 없이 주말 동안 우리가 다영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하필 매형도 친척 결혼식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아내에게 연신 미안해하셨지만 두 분 얼굴이 말이 아니었기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영이가 햄버거를 좋아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터라 집으로 향하는 길에 슬쩍 물었습니다. 다영아,
가다가 햄버거 먹을까? 근데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야 해? 응, 좋아. 순간 기분이 좋아진 다영이 입에서 놀라운 말이 새어나왔어요. 다영이는 우리 가족 다 사랑해. 우리 가족 다 사랑해? 제가 대묻자 다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또박또박 반복했습니다. 응, 우리 가족 다 사랑해. 그럼 삼촌도 사랑해? 응, 삼촌도 사랑하고 숙모도 사랑해. 그 말에 아내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물었어요. 진짜 숙모도 사랑해? 응, 숙모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예뻐서 사랑해. 진짜? 숙모가 마음이 예쁜 건 어떻게 알았어? 다영이는 딱 보면 알아. 숙모는 여기 마음이 예뻐.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 마음이 예쁘거든. 그 말에 아내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들었어요. 다영아, 숙모도 다영이 많이 많이 사랑해. 아내가 다영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아내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다영이와 급격히 가까워져 갔으니까요. 어느 날은 아내 생일을 맞아 본가로 갔더니 엄마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건네며 축하해주자 아내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기뻐했습니다. 다영이도 조심스레 다가와 선물을 내밀었어요. 숙모, 내가 숙모 주려고 엄청 오랫동안 골랐어. 숙모는 예뻐서 이 머리끈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세상에서 제일 예쁜 선물을 받았네. 정말 고마워. 아내가 다영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그 머리끈을 언제나 소중히 간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도 다영이 같은 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랬다 저랬다 해서 미안한데 다영이 볼 때마다 우리가 아이 낳으면 어떤 아이가 나올까 궁금해져. 다영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 예쁘긴 한데 자기는 애 없이 살고 싶다고 했잖아. 그게 결혼해보니 이런 가족들이 있으면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가족들이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나도 노력하면 좋은 엄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기에 놀란 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더니 아내가 제 표정을 살피며 재빠르게 손을 내저었어요. 이미 애 안 낳기로 약속해놓고 내가 너무 이랬다 저랬다 했지.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아니야, 난 무조건 찬성이야. 자기 닮은 예쁜 딸 낳고 싶어. 진짜? 오, 난 낳고 싶어. 그럼 우리도 낳아볼까? 근데 내가 많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많이 도와줘야 해. 걱정 마. 이래봬도 내가 다영이 어릴 때 많이 돌봐줘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거든. 자신만만하게 웃어 보이자 아내도 활짝 웃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반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임신 소식에 온 가족이 환호했습니다. 특히나 부모님이 많이 기뻐하셨어요. 애기 낳기만 하면 우리가 다 봐줄 테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우리가 다영이 키워봐서 육아 달인이거든.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고맙지. 정말 정말 고맙구나. 엄마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 아내는 10달을 꽉 채우고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딸이 아니라 약간 아쉬워하긴 했지만 작은 생명체가 꼼지락거리는 모습에 아내가 한없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나와서는 엄마가 오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아들을 키우며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딸은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 우리 둘째도 낳자. 뭐? 지금도 예준이 때문에 힘든데 또 둘째를 낳자고? 난 딸을 낳을 생각이었는데 아들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딸도 낳아야지. 자기는 안 힘들어? 내가 볼 땐 엄청 힘들어 보이는데? 아내가 아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준이 낳아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 만약 아이를 안 낳았다면 엄청 후회했을 것 같아. 내가 아이한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잖아. 근데 막상 아이를 낳아보니까 그런 걱정을 괜히 했던 것 같아. 엄마가 되니까 그냥 사랑이 막 뿜어져 나오잖아. 그런 거 보면 우리 엄마는 모성애가 전혀 없었던 건가? 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 아내가 한없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는데요.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많은 날들이, 그리고 우리 가족의 한결같은 온기가 그 상처 위를 조금씩 덮어주리라는 것을 완전히 지울 순 없어도 아물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새로운 행복이 켜켜이 쌓여 언젠가는 그 아픔이 희미해지는 날이 오리라 굳게 믿으며 아내의 상처가 조금씩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